그동안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주식 중에서 그렇죠. 그나마 잘 못 올랐던 주식들이 네.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그나마 좀 이제 업사이드가 있고요.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잘 될 수 있어요.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또 주도하는 온디바이스 AI 산업을 또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회사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미국 빅테크부터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사이클 사업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올 하반기 들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반도체 테크 쪽은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그동안에는 네. 한국하고 미국 테크가 사이좋게 같이 갔죠? 네, 같이 올라왔습니다. 뭐 한국이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11월에 챗GPT라는 이제 서비스가 나왔잖아요. 네. 네, 오픈 AI라는 이제 벤처 기업이 그렇죠. AI 혁명을 일으켰죠. 네. 네. 오픈 AI도 자기들이 AI 혁명을 일으키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알았으면 샘 올트먼이 엔비디아 GPU부터 땡겨놨겠죠. 갑자기 일어난 사이클이었고요. 그게 거의 1년 6개월 동안 네. 엄청난 시세를 이끌었고요. 엔비디아와 친구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렇죠. 한미 반도체 쪽, 반도체. 네, 관련 밸류 체인들이 같이 올랐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디스코라는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핵심 장비 업체가 많이 올랐고, 대만에서는 TSMC가 엄청나게 시세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네덜란드 그러면 ASML 뭐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베시가 엄청난 시세를 뽑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사이클, AI 혁명 사이클은 계속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만 이러냐? 그동안에는 서버하고 클라우드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버용 반도체였거든요. 엔비디아의 GPGPU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주문형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게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그렇죠. 건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각 동맹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올라왔던 건데, 그러면 왜 하반기부터 뭐가 달라졌냐?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약간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사이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에서는 HBM이 핵심적인 아이템이잖아요. 약간 조연인데 네. 굉장히 존재감 있는 신스 틸러 같은 조연이었는데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우리나라 메모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물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HBM처럼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LPDDR이라는 D램이나 그냥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매력의 강도가 네.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그게 올 하반기 디커플링의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가 우리가 지금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제 이번에 출간하신 바로 써먹는 최강 AI 혁명 투자 이 책에도 뭐 그런 이야기 좀 있던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AI 혁명이라는 사이클은 사실 한 10년짜리 투자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돼요. 10년이요? 네, 10년.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2022년 11월에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은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클라우드 쪽에 사이클이었고요. 이게 점점 더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그림인데 우리는 딱 예쁘게 바통 터치 해주면 딱 좋잖아요. 근데 항상 중간에 출렁거립니다. 뭐 예전에 인터넷 혁명 때도 그랬었고요. 그게 결국 인프라에서 디바이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B2B에서 B2C로 나오는데 항상 중간에 한번 허들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출렁 조정을 받고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AI 스마트폰, AI PC 같은 것들이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잖아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항상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이나 아니면 레벨 3 자율주행차도 사실상 온디바이스 AI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 택시, UAM이라고 하는데 그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게 아마 당장 내년부터 여의도 상공에 샘플로 막 또 돌아다닐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새롭고 시장에서는 그냥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주문형 메모리가 들어가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지금 벌써 8월 이제 말쯤이 돼가고 있는데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게 AI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부정적으로 나올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원래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에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유독 더 주목을 받는 거는 한동안 이제 AI 반도체, AI가 거품론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25% 순식간에 조정받았다가 하락한 폭의 절반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거의 하락한 폭만큼 다시 거의 제자리 찾아왔는데, 이번 실적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펀더멘탈적으로 얼마나 더 짱짱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엔비디아에서 다른 온디바이스 AI로 바통 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확 꺾여버리면 이게 사이클 자체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지더라도 계속해서 버텨줘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주도주들이 나오는 게 가장 사이클상으로는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일단 이제 숫자는 잘 좋게, 나와야 되겠죠. 네, 너무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잘 나온다는 게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못 나오면 꺾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네,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있죠.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뭔가 이제 그 블랙웰 같은 신제품에 대한 노이즈들이 많았는데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국내 반도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죠. 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흐름에서 애플과 테슬라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AI 스마트폰을 주도하는 거는 결국 애플이라고 볼 수 있고요. 6월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애플 스마트폰에 돌아가는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시큰둥했어요. 뭐 별거 없네, 새로운 것도 없네 라고 했지만, 애플이 사실상 강력한 생태계를 쥐고 있잖아요. OS부터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이제 반도체 설계도 직접 하고 하드웨어 시스템도 직접 하고 거기에 콘텐츠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플이 지금 우리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들 자체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AI 쪽에서는 열등생이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애플이 완전히 그냥 게임의 그 룰을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 쪽에 들어오고 싶은 LLM들은 줄을 서시오라고 한 거죠. 오픈 AI도 줄을 섰고, 구글 제미나이도 줄을 섰고, 심지어 지금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여기다 줄을 섰고,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메타 플랫폼스의 라마도 여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요, 갑자기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던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AI라는 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컴퓨팅 파워. 컴퓨팅 파워는 자기네들 서버에다가 최대한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갖다 넣어 놓으면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빅데이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그동안 빅데이터는 공짜 아니냐, 웹에 떠 있는 게 빅데이터 아니냐, 이런 거 했잖아요. 뭐 크롤링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점점 더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사나 그리고 뭐 출판사 쪽에 몇 천만 달러씩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학습할 데이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퍼블릭 데이터라고 하는 웹에서 크롤링 해오는 데이터들은 아마 내년이 되면 소진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비공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비공개 데이터를 누가 쥐고 있을까요? 네,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쥐고 있는 거죠. LLM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뭔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 같은 걸 좀 했었잖아요. 수혜주로 엮인 건 좀 어떤 맥락일까요? 사실 미국 대선에서 수혜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 대선에서요? 정책 관련주는 원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책 관련주는 있는데 대통령 수혜주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는 사실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로 여기었어요. 정말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시스템에 미국에서 대통령 수혜주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가 거의 100년 된 제도잖아요. 거의 양당 구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어요. 정치 자금을 대고 하는 쪽이, 보통 민주당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테크하는 사람들은 약간 리버럴한 거 좋아하잖아요. 헐리우드 쪽에도 항상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은 뭐 철도나 굴뚝산업, 뭐 석유화학, 뭐 이런 쪽에서 철강 이런 쪽에서 많이 지지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자꾸 트럼프 쪽으로 약간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좀 굉장히 특이한 거긴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우리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피터 틸 같은 사람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약간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하게 해서 뭐 약간 이례적이라고 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다니 굉장히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미국 빅테크들이 상당수가 지금 트럼프 쪽으로 그게 결국 규제 완화. 모든 빅테크들의 가장 핵심 이슈는 AI거든요. 근데 AI라는 거는 결국 규제하고 직결됩니다. 왜냐면 AI라는 게 핵개발 못지않게 위험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발전 속도를 늦추는 측면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아 그래 뭐 그냥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자 이런 식이 있거든요. AI에서 금기시 되는 게 있잖아요. 무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사람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빅테크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죠. 네. 트럼프가 안 되면 테슬라 주가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뭐 전기차나 친환경 정책 쪽으로는 그렇죠. 약간 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장기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 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자율주행이 되려면 전기차가 최대한 많이 보급돼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늦어지면 자율주행도 좀 늦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컴퓨터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컴퓨터화 되려면 일단 에너지원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에너지원,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부터 먼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AI가 적용해야 돼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의외로 보완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과열되거나 과잉 충전될 때 AI에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을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AI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더 같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어느 정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군비 경쟁이라고 할 만큼 네. 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빅테크들이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플랫폼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독점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우죽순으로 막 경쟁을 해요.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때도 그랬었고요. 기억나십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포털들이 많았죠. 있었죠. 라이커스, 야후, 그렇죠. 뭐 맞습니다. 엠파스, 한미르 뭐 다 그게 이제 없어졌죠. 다 축소된 거죠. 그렇죠. 결국 정리가 되면 구글로 독점이 완성되면 거기서 이제 겁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초창기 나왔을 때 OS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파이어폭스도 있었고 뭐 안드로이드도 있었고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2개 남은 거죠. 맞습니다. 애플하고 안드로이드가 남았죠. 구글이 또 안드로이드로 겁나게 돈을 벌었죠. AI는 똑같습니다. 지금 막 우죽순인데 결국 1, 2, 3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성능을 구현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는 결국 막대한 자금과 돈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을 완성하는 업체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거기서 이제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결국 그 AI, AGI라고 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AI 그 AI가 결국 만들어지는 순간 경쟁이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빅테크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OS를 장악하고 싶은 거죠. 정말 우리가 그동안의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AGI를 구현하는 회사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은 일단 AGI를 확보하는 거를 위해서 AGI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경쟁에서 못 들어가는 업체들은 그 작은 언어 모델 있죠.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가 라마라는 자기네들의 AI 모델을 리눅스처럼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쪽은 이제 특화된 모델, AI 모델들을 많이 이제 개발하는. 그래서 경쟁 층위가 빅브라더 경쟁의 한 층위가 있고 그 밑에 층위는 약간 작은 언어 모델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용 그리고 서비스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순위로 친다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만 장씩 구매한 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 네, MS하고 오픈 AI 연합군이고요. 그리고 메타가 그 못지않게 샀습니다. 구글이 아마 최근에도 꽤 많이 샀고요. 네. 구글은 자체 그 AI 가속기인 TPU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꽤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큰 손으로 부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엔비디아 H100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나중에 승자는 아무래도 여기서 엔비디아에서 칩을 많이 사간 데 중에서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강 1중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2강은 일단 오픈 AI하고 MS 연합군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그 강력한 이제 양강 구도라고 볼 수 있고, 원래는 약간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아마존이 대거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가 꽤 쓸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왜 중으로 분류가 됐냐면 언어 모델로 보면 거의 못지않아요. 챗GPT하고 뭐 제미나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데 여기는 멀티 모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뽑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아직까지는. 근데 AI 혁명 이후에 아마존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도 아마존이 약간 좀 힘이 없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AI의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체 모델 개발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늦었는데 그래도 엔스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아마 외부 투자로는 역대급 투자를 했어요. 400억 달러 정도를 뭐 거의 40억 달러,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역대급으로 지금 엔스로픽에 투자를 했고요. 사실상 지금 엔스로픽은 아마존 관련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온당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세대 엔비디아 가속기 블랙웰 관련 결함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엔비디아 지금 AI 가속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기존의 반도체라는 거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AI 가속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반도체거든요. 프로세싱도 있고 저장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GPU가 있고 D램 아파트가 있고 그게 주상복합처럼 지하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뭐 암페어나 호퍼 같은 경우도 2.5D 패키징은 했는데 이번에 블랙웰 같은 경우 거기서 한 단위 더 높아요. 난이도가. 어떻게 높냐면 GPU를 2개를 써서 연결했어요. 기존에는 GPU는 1개고 HBM하고 2.5D로 연결했는데 지금은 GPU 2개를 2.5D로 연결하고 거기에다 또 HBM하고 2.5D로 연결했거든요. GPU 2개를 칩렛이라는 기술로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 밑에 연결하는 인터포저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칩렛용 인터포저에서 약간 그 설계 결함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한 2-3달 정도 출시가 지연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엔비디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그런 거 없어 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밸류체인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일단 해결됐는데 다만 이제 당초 나오기로 한 것보다는 좀 딜레이가 됐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GPU 2개를 붙이는 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TSMC가 하는 CoWoS L이라는 기술인데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L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썼던 거는 코버스 S입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 인터포저인데 칩렛으로 2개를 연결하는 걸 그냥 한 개만 쓰고 대신에 그러면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반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B200A라는 약간 떨어지는 제품을 내놔서 자 이거라도 일단 쓰고 있어봐 이런 거죠. 그래서 B200A하고 그 전 제품인 H200을 좀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대체할 데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어전도 낮추기 위해서 자체 설계치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시장 경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잘 개발되나요? 네, 개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 칩들은 빅테크들이 이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TSMC에다가 이제 생산해서 나오는 칩들인데 그걸 보통 이제 NPU라고 합니다.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신경망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AI 반도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저전력이고 단가도 싸죠. 그러면 엔비디아 GPU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AI 반도체라는 건 크게 보면 용도가 2가지가 있어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을 합니다. 인퍼런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칩을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 대체하기는 쉽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의 칩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칩을 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공짜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AI 모델링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칩이 대체된다고 사실상 보기 힘들고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사실 이건 이제 서비스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얘가 막 이렇게 뽑아낼 텐데 네. 그게 사실 서비스 단가인데 엔비디아 칩으로 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약간 NPU를 써서 그것도 100%다 바꾸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칩도 쓰고 일부 이제 NPU를 써서 이제 코스트를 줄이겠다 이런 건데 뭐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아마존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체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라는 NPU 자기들이 설계한 칩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 썼더니 비용이 서비스 비용이 절반 혹은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단점이 있어요. 쿠다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다 컴파일해서 새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 정도의 인력과 뭐 어떤 고급 인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들은 사실 그것도 되게 힘들죠. 그냥 엔비디아에 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엔비디아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만 비싸고 조달이 잘 안 될 뿐입니다. 그리고 X86 아키텍처 기반 칩 업체인 인텔과 AMD 주가 흐름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우리 X86 그러면 기존에 이제 네. PC에 쓰는 칩 그리고 이제 서버에 쓰는 칩이 보통 X86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바일에 쓰는 칩들이 이제 ARM이 제공해주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저전력 기반 칩인데요. 요즘에는 전기 소모를 줄이는 게 핵심 과제다 보니까 두 회사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는데요. AMD는 사실 좀 잘 버티고 오히려 좀 주가가 나쁘지 않은데 인텔은 정말 폭락했거든요. 최근에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한 가장 큰 원인이 인텔의 이익 추정 하향인데요. 왜냐하면 인텔은 기존에 PC하고 서버 쪽에서 굉장히 잘하던 회사잖아요. 거의 뭐 독점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 마켓시어를 뜯겨 나가는 상황이고 AMD는 뭐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2등 업체니까 인텔의 마켓시어를 가져오는 거죠. PC나 서버 쪽에서 계속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없다고 하지만 그나마 찾아보면 엔비디아의 GPU 대항마가 유일한 대항마가 AMD의 MI300X입니다. 마켓시어로 보면 90%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항마라고 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쓸만한 거는 AMD 칩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AMD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버티고 그래도 뭔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인텔은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죠. 5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최근에 주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싸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는 건 또 위험할 수도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인텔을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텔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지금 미국 빅테크 여쭤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매력적이라고 보고 계시는 미국 빅테크 주식 뭐 사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M7이라고 하는 주식 중에서 그나마 잘 못 올랐던 주식들이 애플하고 테슬라입니다. 애플하고 테슬라가 그나마 좀 이제 업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두 회사가 사실 잘 될 수 있어요. 킬러 어플이 결국 두 회사한테 굉장히 달려있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또 주도하는 온 디바이스 AI 산업을 또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회사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거의 절반이나 팔았다고. 워렌 버핏이 팔고 나면 늘 그게 고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 워렌 버핏이 애플이 좋을까 생각하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렌 버핏 영감님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오렌 버핏이 문구도 있잖아요. AI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오렌 버핏과 너무 반대되는 종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오렌 버핏이 애플을 AI 테크주라고 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 버핏의 이제 책을 보면 오렌 버핏이 좋아하는 투자처는 사실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뭐 시즈 캔디나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나 추가로 뭐 설비 투자 필요 없고 연구개발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원래 애플이 그런 회사였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게 AI라는 게 변수가 생겼죠. 그러니까 애플은 원래 그렇게 뭐 그 주주 환원 많이 하고 뭐 주식 소각 많이 하고 배당 많이 하고 이런 회사였는데 갑자기 AI 혁명이 터지니까 AI 쪽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렌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가 깨진 거죠. 일단은 절반 팔았고 아마 저는 추가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도하는 AI 혁명 그 기대감으로 충분히 저는 오렌 버핏과는 좀 더 다른 길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비전과 프로젝트는 좀 향후 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향보가 또 테슬라의 주가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SNS를 통해서 자기가 공개를 해요. 마스터 플랜 파트 1,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이 이제 2006년에 처음 자기가 SNS에 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로드스터하고 모델 뭐 3에 대한 컨셉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사이버 트럭이나 모델 뭐 Y나 이런 쪽에 대한 컨셉들이 나왔었고 파트 3 때는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태양광 사업이랑 ESS 쪽으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일론이
자기 인센티브 안이 통과됐잖아요. 66조짜리인가? 통과하고 나서 파트 4에 대한 그걸 내놨는데 그게 AI와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파트 1, 2, 3까지는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4는 이제 앞으로는 AI와 로봇이구나 라고 보면 테슬라의 어떤 투자 포인트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